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뭐야 이게? 보낭칠 이노큐.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낭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파이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보빈입니다. 혼자 나오니까 이상한가요? 이건 광고거든요. 셀프 광고. 한겨레가 바를 하나 차렸습니다. 정치바입니다. 술을 팔지는 않고 정치를 팔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발랄한 전복을 꿈꾸는 정치 놀이터인데요. 하려는 일은 이겁니다. 정치 기사를 보면 왠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정치바에서는 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기사들을 좀 더 쉽고 재밌게 들려주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동영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바가 궁금하신 분은 페이스북으로 놀러 오시면 되고요. 12월 9일부터는 모바일과 인터넷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랄한 전복을 꿈꾸는 정치 놀이터 정치바.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재의 파파이스 제76회 시작하겠습니다.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특히 대학가 혹은 서울 시내 주로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절에 학교 다니는 분들 중에는 백골단 기억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체포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실제 체포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많이 잡아가기도 했었어요. 검거조였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무는 그 시대를 와해시키고 겁을 먹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앞에 못 나서게 하고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경복을 입고 서 있는 그 경찰들을 보면 대치 전선이 형성되다가 백골단이 떴다. 갑자기 막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무술 유단자였었고 태어나면 일단 도망가야 돼. 총수는 그런 젊은 날을 보냈군요. 저는 주로 도망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있었는데. 백골단이 공식적으로 없어진 건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였어요. 그랬었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 가택연금 나오고 이럴 때 그 앞에 백골단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골단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가 정말 거꾸로 가서 아주 확실하게 사람 물론 똑같은 복장을 입고 나오진 않겠지 이제는. 녹색 새마을 깃발 새마을단 하여튼 확실하게 뒤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검찰총장이 오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했죠? 네. 네. 그 양반의 일성이 원천 봉쇄예요. 불법 시위. 80년대 시위가 있다고 치면 경찰이 항상 그 입에 달고 있는 단어는 원천 봉쇄였어요. 일단 못 모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회를 열기 위해서 격렬해지는 거죠. 전투조가 먼저 나가고 잠깐 동안 구호 외치고 최루탄 쏘면 흩어지고. 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에 집회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게 원천 봉쇄라는 단어였거든요. 이것도 거의 뭐 십몇 년간 거의 20년까지 사라진 단어예요. 백골단, 원천 봉쇄 다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광화문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광화문 대첩이라고 부르던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때 안철수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노란 목도리를 걸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이런 때도 시간이 좀 문제가 됐었죠. 언제 나오냐 그랬는데
굉장히 늦게 나왔었죠. 뭐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였으나 어쨌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총선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문한박 연대로 총선을 치르자는 제안에 안철수 의원이 거절했죠. 그러면서 전대를 새로 하자고 했어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현 대표가 선출됐어요. 그 전당대회를 문재인 대표의 임기가 있는데, 남아있는데, 그 임기는 무시하고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냥 전당대회는 아니고 혁신 전당대회. 네, 뭐 단어는 앞에 혁신이라 붙었는데 다시 당 대표를 뽑자는 거예요. 그 전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문한박 연대라는 것 그런 게 왜 나왔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 대표 스스로 지금 혼자의 힘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총선을 치를 만한 자신이 없다고 실토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네. 하도 지도력이 통하지 않으니 그럼 이렇게라도 총선을 치르자. 임시 지도부 성격으로 이렇게 가자. 전당대회를 못하니까 이제 후자의 성격도 있는 거죠. 두 개가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처음에는 이름이 희망의 스크럼인가 그랬어요. 문한박 연대가 아니었고. 희망 스크럼. 예, 희망 스크럼. 그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하면서 다시 공을 문재인 대표한테 넘긴 겁니다. 제 말은 그 평가 어떻게 하시냐고. 안철수 의원이 한동안 뉴스 바깥으로 사라졌는데 뉴스 안으로 들어온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저 혁신 전당대회 제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을 위한 것,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냐, 안철수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냐, 혹은 안철수 의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현재 새정치연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맥락은 비슷한데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철수 의원의 자기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다 이게. 자기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신호. 무슨 의미냐면 전당대회 본인이 출마하겠답니다. 생각해보시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대표를 사퇴했어요. 본인이. 근데 또 출마하겠다잖아요. 보통 이런 제안을 던질 때 본인은 이것이 자신의 사유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전당대회를 치러라든지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마련인데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게다가 또 웃긴 게 있죠. 문재인 전당대회를 새로 치른다는 거는 문재인 대표한테 물러나라. 현 지도부는 물러나라. 라는 얘기인데 다시 또 나오라는 거잖아요. 문재인 사퇴를 하고 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경쟁하자는 건데 그거는 이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물러난 대표가 다시 열린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한다? 그렇죠. 대표가 물러난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 당을 끌 수 없다. 자이든 타이든 선언하고 사퇴하고 새로 당 지도부를 뽑기 위해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퇴를 했다가 또 출마하라는 거예요. 본인도 출마하고. 근데 여기서 저는 키포인트가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데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대표였다가 사퇴했잖아요. 네. 또 출마한다는 얘기는 그때 사퇴할 때의 자기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스스로한테 있는 거예요. 상황이. 예전에 안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설득이 돼야 일단 그래 나는 다시 나갈 수 있다라고 입장 전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는 자기가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정치였다 그것은. 그 다른 누군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김한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 조인트 벤처를 했다가 이게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그때 김한길과 함께 했던 어리숙한 자기는 끝났고 그렇다는 얘기는 김한길 대표와 결별했고 나는 이제 다른 안철수이고 이제는 내 정치를 하겠다. 이기적이 되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내 정치 하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되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 판을 흔들어가지고 창조적 파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당대표 사퇴하고 자기도 또 나오고 다 나와라 이거죠. 다 나와서 한 판 붙어가지고 그때 나온 사람이 뽑히면 그럼 진짜 지금까지의 자본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머릿속에 하는 거죠. 저는 그 진심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뭘 인정 못해요? 우선 불행이 저는 그 조인트 벤처의 첫 파트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불행의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김한길 전 대표는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이게 가치 중립적으로 말해서 당도 만들어 봤고요. 본인 이름으로 스스로 당을 깨고 나가서 만들었어요. 예전에 2번인가 만들었어요. 당을. 그리고 자기 계보도 있고 사실은 업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치적으로 노련하고. 그런데 이 첫 파트너를 통해 정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른 정치인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은 없어요. 절대로. 김한길 대표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혹은 의도를 가지고 뭐 여러 의미에서 그 안철수 의원에게 코치를 해도 그 안에 자기 욕심이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욕심의 크기를 과연 안철수 의원이 간파했겠는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대충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 정치를 잘못 배웠다. 저는 그렇게 야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보고 처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재밌네. 정수가 얘기하고 내가 해석하고 그러네. 사실 이 김한길 전 대표에게는 문재인 혹은 친노라고 부르는 세력이 굉장히 큰 벽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싶거든요. 응? 김한길 대통령 되고 싶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 배고 싶어요. 제가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되고 싶어요. 다 되고 싶어요. 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 문재인 대표가 큰 벽이란 말이죠. 그럼 끊임없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이어스가 걸린 채 주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불신이 쌓아졌을 거라고 봐요. 원래 서로 사이가 좋았던 아빠들 떠나서 그 기간 내내 뭔가 일어나면 저것도 문재인 때문이고 친노 때문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정보 주입이 거기 있었다. 그 야당이 지리멸렬하잖아요, 요즘. 지리멸렬한 부분이 있어요. 당이 지리멸렬하고 당대표가 지리멸렬하니까 목소리를 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그런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 지리멸렬이 강화되고 더 그러면 본인이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지리멸렬에. 이 거절은 불신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어떤 불신이냐면 아니 왜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거기 들러리 서가지고 왜 망할 책임을 내가 나눠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망할 상황을 역전시켜 돌파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혁신 전당대회 제안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 앞으로 내가 좀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네. 문제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 제안을 1차 거부를 했잖아요. 김상곤 위원장이 들어와서 혁신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혁신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안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 모든 걸 깡그리 부정을 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나는 더 큰 혁신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 방안이 전당대회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좋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절차를 밟아서 안이 만들어졌다고. 근데 그 안을 다음 총선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다 나와서 다시 당대표 다시 뽑자. 지금 이렇게 복잡한 현실 정치 속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결단한 진심은 생각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진심이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받아들여지고 효과를 내는가. 이게 나만 내 마음만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효과를 내는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안철수의 진심은 이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이 끌어다 쓰는 레버리지예요.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본인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 비슷한데 안철수 의원이 처음 당시에는 민주통합당이었나요? 합칠 때 그 당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뒤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드디어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기업의 M&A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정당이 무엇이고 정당의 운영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고
공적 기관의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게 깊이 고민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 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손대인 선생님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책 이름이 선대인의 빅픽처입니다. 큰 그림이라는 뜻이죠. 여기 있습니다. 빅픽처. 네. 이 책이 무려 한 달 만에 3만 부를 3주, 찍었어요. 아직 팔리진 않았어요. 3만 부를 찍었다고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경제 서적을 가지고 그렇게 3만 부씩 나가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한 달 만이 아니고요. 3주 만에 3만 부를 찍었고 이 세로는 10세. 10세를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책 제목이 왜 빅픽처냐? 네 얼굴이 크게 나와서 빅픽처냐? 그분하고 놀지 마세요. 유머가 그게 뭡니까? 이 책을 낸 이유가 있고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책을 안 사와도 되게 책이 주장하는 그럼 내가 왜 나와? 책이 주장하는 문제의식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사실 대단히 저성장 시대인데 성장 안 한다는 거지. 마이너스예요 요즘. 성장을 안 하는 시대인데 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일단 제목이 왜 빅픽처냐?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금리 고성장 시대에는 우리가 웬만큼 뭐 투자하고 또 웬만큼 사업을 벌리면 또 장사를 하면 웬만큼 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읽는 것이 필수적인 하여튼 뭐 스킬이 됐다. 이런 이야기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큰 그림을 읽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빅픽처라는 게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풀면 B-I-G, P-I-C-T-U-R-E 이렇게 되잖아요. 왜? 아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머리 글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미래의 10가지 기회 요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럼 10개를 쭉 얘기해 보세요 한번. 바이오, 헬스케어, 헬스, 인터스테이트, 금리, 그린, 녹색 산업, P는 페트롤리움, 석유, 원유. 석유. 예. 어려웠겠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 아니 전혀. 가스인데 막 이러면서. 점수 수준에서 여러분. P는 뭘 갖다 붙이지 막 그러나. 그리고요. P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I는 다시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C는 차이나. T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 컴퍼니즈, 이제 기술 기업들. U는 뭐 당연히 미국이고요. 미국이 어쨌거나 세계를 지금 주도하는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R은 리스크. 뭐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든 또는 투자를 하든 그 이면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 제대로 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는 확실합니다. 억수로 꽤 맞췄다는 것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실합니다. 예, E는 exchange rate. 예, 환율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아니 억지로 꽤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이 책을 읽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세이브 시켜놓고 우리가 오늘 나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꼭 알아둬야 할 빅픽처 중에 이 정도는 이해둬야 된다. 포인트 몇 개를 집어주세요. 바이오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그러면. 바이오. 예.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이제 내리막 세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특히 이제 한국의 주력 산업들, 조선, 해운, 철강, 뭐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가라앉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테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뭐 전자나 자동차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2년여 전부터는 전자 자동차도 이제 확 꺾이고 있는 거죠. 삼성과 현대도. 그렇죠. 네.
이제는 중국에서 그냥 뭐 미꾸라지가 아니라 뭐 수십 수백 마리의 이 잠재적인 용들이 삼성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화웨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샤오미 같은 이 주력 산업들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딱 눈에 띄게? 잘 없죠. 이런 무너지는 산업들을 대체할 어떤 새로운 주력 산업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바이오예요?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수명이 늘어나면 다들 노후를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도 의료 지출이 늘어나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네. 전통적인 그 소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자동차나 네. 전차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이젠 네. 시야를 바꿔야 된다. 전반적으로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이해했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중국 이야기. 네. 중국 경제도 사실 요즘 어렵죠. 과거에 이제 10%대 고성장을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6%대까지 떨어졌어요, 성장률이. 근데 중국은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내용은 훨씬 우리보다 건실해요. 왜 그러냐. 일자리가요, 안 줄어요.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300만 개 늘어났는데 올해는 예상치가 1,400만 개 늘어나요. 가계소득이요. 올해도 한 9에서 10% 성장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붕괴한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해지고 비슷한 궤적으로 이제 오고는 있죠. 네, 생활 근데 수준이 비슷해지려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가 보통 중국의 일선 도시라고 그러는데 뭐 베이징, 텐진, 샹하이, 센젠 뭐 이런 이제 4개 도시들 경우에는 일단 이런 도시들은 이미 잘 사는 동네. 예, 국민 소득이 2만 불을 넘어요.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으로 보면 평균 소득 수준이. 근데 그 인구들이 지금 1억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미.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만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거기는 이미 우리나라 수준에 도달했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그 중부 내륙 쪽으로 가면 이제 2선, 3선의 도시들 경우에도요, 평균 소득이 주요 도시들은 한 8,000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볍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지금 중국이 아까 제가 경제 성장률이 6, 7%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수준으로 근데 한 12년 정도만 더 성장하면 지금 경제 규모보다 2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외교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경제 관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면 그래서 이제 중국 이민가요? 중국에 투자하라. 중국에 투자하라는 자, 거예요? 위험 요인이기도 한데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여전히 또 위험 요인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개인한테 시사점은 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네. 뭔가 어느 나라를 공부해서 영어하고 끊고 중국어하고 다녀라. 예를 들면 영어는 사이드고 이제 중국어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중국을 한번 대상으로 생각해보라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중국이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 다음. 네. 우리 같은 사람들, 네. 빚이 많은 사람들, 저금리가 오히려 더 반가워요. 저금리는 정말 나쁜 건가? 그거 하나. 두 번째 질문은 또 마찬가지 빚과 연결된 건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 네. 가계부채가 연말이나 연초에 1200조 뭐 이렇게 네. 달한다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두 가지 좀 네. 이렇게 이 저소년 시대에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사지 마. 중국에 투자해. 중국어 배워. 인도로 가. 아니면 월세로 살아 지금 전환해. 주식 투자하지 마.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데 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얻고 싶은 거지. 김보익 기자 이야기에 먼저 좀 제가 답을 드리면 그렇죠. 뭐 저금리가 무조건 나쁜 거냐. 사실 저금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그 체력에 맞춰서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성장은 고금리고 고수익률인 거예요. 그럼 저금리는요. 저성장 시대니까 저금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흔들리고 소득이 잘 늘지 않고 복지는 빈약하고 수명은 늘어나서 노후는 늘 불안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늘 이렇게 돈에 쪼들리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금리 상황에서 과거처럼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가 커집니다. 빚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죠? 하우스푸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충격을 줄여준다. 또는 지금 이제 기업 부채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좀비 기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기업 부담 줄여주겠다고 계속 인위적으로 사실 저금리를 만든 측면도 있어요.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 누군가는 예전에 이자 소득을 올리던 사람은 사실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춰주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눈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채가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더 늘어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부채가 늘어나면 각 가게 또 기업의 총량의 부채 부담은 늘어납니다. 총량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그리고 부채에 묶여서 소비가 늘지 않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저성장의 현실에 맞춘 거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그게 오히려 정말 위태로운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 1200조는요. 우리가 1년 GDP 총액이 한 1400조 정도 되니까 그 얼추 거의 90% 가까운 수준에 온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사이에 부채 늘어난 규모가 203조 원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5년 내내 늘어난 게 202조 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빚내서 집 사게 하고 돈 많이 풀었었죠. 근데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늘어난 가계부채가 290조 원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2년 반 만에 203조가 늘어난 겁니다. 이 속도로 5년 동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406조예요.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처음부터 펼친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그게 이제 큰 거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 1년 사이에만 109조가 늘어났으니까 실제로는 203조 중에서도 2년 반 동안 늘어난 203조 중에서도 최근 1년 동안 늘어난 게 52% 이상인 거죠. 그거는 네. 최경환 지금 장관이 소위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을 펼친 이유하고 딱 맞물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는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좀 재정이 넉넉했고 그때 이제 감세 정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늘 세수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부족한 세수 거두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자영업자들 탈탈 털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세수는 전반적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비해서 부족한 상태고 돈은 그때 많이 써버렸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뭘로 경기 부양을 하냐? 이제 가계를 동원한 부양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빚내서 돈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게 네. 이 정부의 현 네. 부양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까지 사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빚을 위험하다 그런데도 아주 큰 규모의 충격은 안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위험한가 보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도 괜찮은가 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어떤 임계점, 문턱을 넘었으면 이게 큰 충격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네. 위험하다는 것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위험한 시대, 저성장 시대에 지금 말씀하신 10가지 기준으로 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길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만. 지난해도 중국펀드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올해 조금 치솟는 것 같더니 또 얼마 전에는 확 빠지고 위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한국도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80년대 말에 한 2, 3년 만에 10배가 뛴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배가 뛰어서 한 그게 막 6분의 1,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여지도 있으나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의 주가 수준은 저는 그렇게 막 지금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다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노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접근을 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초등생 또는 중학생 정도의 자녀분을 두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그냥 대학 진학할 때쯤 그 대학 등록금을 대겠다라는 정도로 그냥 중국의 어떤 성장하는 궤적에 맞는 산업들의 주요 종목들을 투자한다면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이 책이 처음부터까지 다 투자하려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거나 생활이 불안하고 추가 소득을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막 해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네.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투자 가이드라인이군요, 이게. 이 책의 요지는. 투자에 대한 자세죠. 네. 그래서 시대가 이러하니 투자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자세를 이렇게 잡아라. 이런 얘기. 왜 그걸 이제 파악했을까? 아니, 나는 천내수 소장님이 그러니까 투자 가이드 책을 쓴 게 아니라 이 저성장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자세 같은 거 이런 걸 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피지기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성장 시대에 만약에 여가의 돈을 추가로 뭔가 좀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투자의 방식으로 그걸 벌고 싶다. 그럴 경우에 과거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알려면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선대수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상황 인식. 하도 사람들이 경제 얘기를 하면 그럼 내 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거기 응답하신 거예요. 그 관점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 책을 사보시고 관심이 없으시면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게 될걸. 자, 지금까지 선대수 소장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고문도 내 입을 열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먼저 양치질을 시켜주지. 다 했으면 이제 귤을 씹어보실까? 타임프라 치약을 쓰셔야죠. 제대로 만든 치약이라면 양치 후에도 텁텁함이 없습니다. 건강한 녀석. 치약은 물론 샴푸, 비누까지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제우 메디컬 제품들이 전시를 보호해주고 있잖아.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코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식물성 옹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약간 사짜 냄새가 나는데. 뭔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한약재에서 많이 쓰이는 약용식물이래요. 간에 좋고 당뇨, 염증, 소화불량, 심지어는 치매 예방에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대요. 정수.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고요. 황금 본말, 맛 좋은 울금 식혜도 만나보시라. 은하계 최저가로 판답니다. 자, 이번에도 제주에서 물건이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은 이미 잘 먹는다. 문제는 잘 자는 거다. 이 제주 본 황칠 이노큐 잘 자는 데 특화된 건강식품이래요. 제가 방송 중에 잘지도 몰라요. 방금 먹었어요. 이 제주 황칠나무에서 나온 거라는데 진시황의 불로초가 바로 이 제주의 황칠나무였다는 전설이 있다. 처음 들어봐.
오죽했으면 황칠나무에 황명이 있는데 그 황명의 뜻이 만명 통치하라 합니다. 그렇다네요. 네. 이 건강식품의 특징은 이걸 먹으면 잘 잔대요. 인터넷 최저가가 87,000원인데 딴지마켓 은하계 최저가는 59,900원이다. 오, 가격 차이가 크네. 잠 못 드시는 분들 드시라고. 자, 퀴즈. 영류정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뒤에 가서 열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최초의 문제 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막 보여드렸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힌트가 되는 보기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표 공표되는 이후에 통상적으로 방송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더 이상 걸려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한참 뒤로 미뤄졌던 케이스들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혹시 뒤에 문재인이 유리한 표들이 특정 후보가 유리한 표들이 뒤에 열리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현상들, 이런 밀기 현상들이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건 추정이에요.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현상을 추적하다 보니까 통계를 내면서 연어 현상이 나와요. 거꾸로. 제가 연어 현상이라고 붙인. 뭐냐면 개표 과정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방송부터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퀴즈를 냈던 것은 이 연어 현상은 왜 일어난 걸까요? 뭐라고. 제가 연어 현상을 붙인 거예요. 학계에 없는 겁니다. 검색해봐야 안 나와요. 경상남도 김해시도 영류적 미스테리 그 케이스예요. 심사집계부가 개표를 시작한 시간은 10시 반. 개표가 심사집계부에서 끝난 시간은 10시 40분. 부원동 제2투표구에서 이 표를 받아서 선관위원장이 부장판사가 오통합니다. 손으로 시간을 적습니다. 10시 53분에 63.4대 35.9. 물론 이 퍼센티를 적는 게 아니라 득표 수를 적죠. 적은 종이에다가 공표를 해요.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온 시간. 그 시간을 확인하면 그게 8시 26분으로 되어 있어요. 8시 26분은 개표도 시작 안 된 시간이란 말이죠. 부산시 사하고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산시 사하고도 역전 현상, 영류정 미스테리가 있는 동네죠. 9시 43분에 개표가 시작돼서 9시 55분에 개표가 끝나요. 근데 이 공표 시간이 8시 54분이야. 심사집계부의 기계가 돌아가서 끝나는 시간보다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지점은 공표가 된 시간과 방송 집계 반영된 시간이 똑같아요. 표를 걷어서 도장을 찍고 손으로 쓰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서 다시 입력을 하고 빨라도 1, 2분, 뭐 5분, 10분, 뭐 그 안에 일어나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똑같아요. 시간이. 물론 굉장히 빨리 해줄 수도 있잖아. 공표하자마자 막 그랬을 수도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요거는 역전까지 요 개표 시간과 비교해서는 역전이죠. 개표는 이때 했다는데 어떻게 공표가 먼저 일어나? 그죠? 그런데 요 둘 사이에도 저는 시간이 똑같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좀이라고 붙여줄게요, 여기는. 하여튼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어요. 이런 여러 현상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퀴즈를 낸 건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장암동 제3투표구도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제가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녹양동 제1투표구였어요. 지난주에 장암동 제3투표구라고 한 것은 녹양동 제1투표구예요. 그렇게 정정해 두고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동일해. 자, 일단 이 전체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보려면 일단 개표 과정을 잠깐 이해해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 표가 오면 이렇게 함부로 한 데로 가요. 뚜껑 여는데요. 뚜껑 열어. 막 쏟아. 그 다음 테이블이 어디냐면 투표지 분류기, 우리가 전자개표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투표지 분류기. 이게 영상으로 보면 기계가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표. 거기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라고 부르는데요. 기계적으로 분류 100장씩 묶어내는데요, 여기가. 그 다음 순서로 어디 가느냐? 심사집계부라는 데를 갑니다. 여기는 100장씩 묶은 걸 보고 100장 다 문재인 표냐, 100장 다 박근혜 표냐, 맞나 틀리냐. 선관이나 이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사람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 다른 표가 섞여 있어도 다 걸러낸다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너무나 많은 물량이 단시간 내에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그 100장 속에 잘못된 게 섞여 있어도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1년 전에 거슬러 들어가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일본은 이 순서가 거꾸로 해요. 사람이 100장을 세요. 그런 다음에 그게 맞나 기계에 넣어봐요.
은행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요. 기계가 맞나? 기계가 맞다고 토해낸 걸 사람이 다시 체크하는 건데 기계의 속도를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면밀한 검토, 그 수검표가 안 된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심사집계부를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공표하는 위원장들을 쭉 앉아있고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거기 박스, 이 바구니 있잖아요. 이 바구니에 표를 막 담아온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위원장이 보고 숫자를 이 숫자가 맞아! 하고 손으로 써요. 시간과. 자기가 그 맞다고 확정하는 시간에. 그게 공표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 분류기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개표가 시작된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기계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위원장이 손으로 쓰는 공표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기록 보고하고 방송으로 하는 입력하는 데로 가요. 여기서 이제 PC 앞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막 입력합니다. 그 숫자를. 공표됐다는 건 이미 이게 맞다고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방송 시간과 위원장 시간과 기계가 찍은 시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은 그 연호 현상을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케이스는 이제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제1투표구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느냐? 이 동네에서는 자, 투표 마감이 6시 25분에 됩니다. 왜 투표 마감이 6시 25분에 되느냐? 투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6시까지예요. 하지만 줄을 6시 이전에 쓰면 그 6시 이전까지 줄 선 사람까지 인정해줘요. 그래서 6시에 딱 끝나는 동네도 있지만 뭐 10분, 20분씩 줄 선 사람들까지 다 투표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개표, 아까 얘기한 개표 시작 시간은 기계 8시 8분을 지키고 공표 시간은 8시 44분으로 수기가 돼 있는데 방송이 7시 20분에 됐어요. 이 시간대는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케이스는 개표는 완료한 다음에잖아요. 개표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 케이스는. 그럼 이 시간들은 각각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거는 투표가 마감돼서 투표함을 차에 싣고 경찰 호의를 받아서 개표 장소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동 시간을 9분으로 잡았어요. 이동하고 나서는 이제 투표함이 개표소 안에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겠죠. 박스 까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시간을 합쳐가지고 각각 이렇게 20분 단위로 쭉 나열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방송이 여기가 돼야 되잖아, 이쪽에. 이쪽 어딘가에. 근데 방송이 여기가 돼 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간을 알아낼 수 있냐면 일단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이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하서면 제1투표구 주소가 쭉 적혀있어요. 부안, 변산, 852번지, 하사중학교 강당 이렇게 위치가 나오죠. 정확하게. 이 투표록이 작성되고 투표록 뒤에는 뭐가 붙어있냐면 투표 관리인, 투표 사무원, 그 다음에 각 정당에서 보내거나 하는 그 감시하는 인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근무가 끝나는 시간을 적어요. 이렇게 6시 25분. 이 시간은 언제냐면 투표가 끝나서 투표함이 나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투표함이 그 투표소를 떠나면 자기들 할 일 다 했잖아요. 그 시간을 주르륵 적어요. 이 6시 25분이에요. 수기로. 그 투표소에서 완료된 시간이 6시 25분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네이버 지도로 이제 투표가 일어났던 주소와 개표가 일어났던 주소를 가지고 찍어봤더니 9분 거리야. 통상적으로 9분 정도 걸려서 이동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 기계가 이게 토해내는 거예요. 기계에 집어넣었을 때. 요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요걸 보고 이제 기계가 몇 시에 돌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여기 위원들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이 마지막 도장을 찍으면서 맨 밑에 시간을 써요. 내가 이 숫자들을 다 확인한 시간은 8시 44분이라고. 그럼 공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개표가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언론사하고 포탈에다가 숫자를 막 던져줘요. 계속. 그 숫자를 가지고 방송은 그걸 누적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서면 제1투표구의 발표 시간은 언제냐, 방송. 2012년 12월 19일 19시 19분. 7시 19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 합쳐놓으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7시 19분에 방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표록과 투표 상황표 시간으로는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어요. 이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되나. 전국적으로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한 거 43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에 방송된 게 41개,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방송이 된 게 960개예요.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한 방송과 공표가 똑같은 시간에 된 게 1,300건입니다. 14,000개의 투표구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2,000개가 넘는 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있는, 소위 말해서 연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2,000개를 어떻게 뽑았냐? 이거와 이 시간을 14,000개를 다 비교했어요. 좋아, 동시는 빼자고. 엄청 달리기 빠른 사람이 했다고 쳐. 그래도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데가 확실한 연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해명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예상할 수 있는 해명은 시간을 잘못 적었다예요. 그죠? 선관위원장이 1,000번을 잘못 적은 거예요. 기계가 1,000번을 시간을 잘못 기록했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00명이 달리기가 빨라. 자, 이게 지난주에 말한 연호 현상의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연호 2가 있어. 연호 2. 이거 뭐냐? 아직 개표함이 도착을 안 했어. 개표함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여기에. 방송이 투표함이 없는데 된 거야.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 박근혜 82%, 문재인 16%로 끝난 동네입니다. 그 적힌 시간은 8시 반에 투표가 마감됐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소요 시간이 이만큼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분 정도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요 맨 밑에 있는 게 물리적인 이동이죠. 그 다음에 개표소에서 기계에 찍힌 시간이 6시 16분이에요. 개표 시작됐다고.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공표했다고 적힌 시간이 6시 38분입니다. 투표함이 일단 개표소로 와야 되잖아. 차 타고. 이 시간을 보면 아직 투표함이 도착 안 했어. 예상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 순이에요. 이 안에서는. 개표소 안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 통계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요 시간대로 하면 아직 투표함 여기 도착 안 한 시간이라는 거지.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 통계에는 빠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한 케이스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근거는 똑같은 거예요. 개표 상황표 시간 보고 방송에서 나온 이거 선관위에서 그대로 내놓은 표예요. 이 시간을 보면 6시 48분, 2012년 12월 19일 6시 48분, 18시 48분에 이 데이터가 방송국하고 언론사에 제공돼서 실시간으로 두두둑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6시 48분에 방송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표록 보시면 주소 적혀 있어요. 주소. 이거 어디라고 하고. 그 뒤에 보면 참관인 몇 시까지 있냐? 6시 반까지 있었어요. 선거 사무 참관인은 그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떠날 때까지 있다가 그 시간에 시간을 적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하죠. 경찰이 오고 차에 싣고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6시 반에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밀봉하고, 그죠? 그 밀봉하고 인수인계하고 차에 싣고 시동 걸고 출발해서 뭐 신호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그냥 6시 반이라고 쳐요. 여기가 투표소, 여기가 개표소. 거리를 따졌더니 대략 5분 거리다. 그랬더니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제3투표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6시 33분에 개표가 시작돼가지고 7시 8분에 공표가 됐어요. 방송은 7시 10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어가 아니야, 여기서는. 그래서 그 아까 통계에서 빠졌어. 2,000개가 넘는 통계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앞에 투표록부터 확인해 봤더니 개표가 시작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야. 역전이 일어났어. 개표소에는 대략 52분쯤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개표는 6시 반부터 시작됐지? 기계가?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개표는 여러 투표소 걸 모아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투표소 거는 저 시간에 도착했지만 좀 빨리 들어온 투표소 거를 그 개표 발표는 묶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계는 각각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제일 투표소에서 다 기계마다 그 투표구마다 이 표가 있어요, 따로. 이 표가 있다고 기계가 토해내는. 이걸 묶어서 발표할 때가 있어요. 동네를 묶어서 발표는. 하지만 동네마다는 다 이게 있어요, 따로. 강원도 양구군도 그렇다는 거고 투표 관련 사무소 근무 시간 이렇고 뭐 시간
거리상으로 따져봤더니 대략 32분 걸린 소요 16.87? 뭐 어쨌든 이 정도 거리 떨어져서 대충 네이버로 쳐가지고 평균 시속을 냈던 이 정도 되고, 그리고 경찰차가 호송하기 때문에 그 일정 속도 유지하거든요. 과속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네이버 시간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교통 상황만 차이가 있지. 그럼 교통 상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이거 개표 사용표 찍힌 시간들, 하여튼 그 기준으로 다 확인해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강원도 양구군도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함이 도착하기 전에 개표가 시작된 케이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연어현상 1번에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가 얼마나 있느냐? 대부분 당연히 초반에 있겠죠. 개표 초반에.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는 싣고 와서 도착하기 전에 개표가 됐다고 하는 거니 개표 초반에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들은 대부분. 이 현상들을 6시 40분부터 7시 20분 사이에 이 현상이 몇 개나 있는가 찾아봤어요. 왜 이 시간을 골랐냐? 6시 40분은 전국적으로 개표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첫 개표가. 근데 왜 7시 20분이냐? 이 표를 보세요. 그 초반에 박근혜 표가 휙 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박근혜 표가 처음에 유리하게 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대쯤 돼가지고 평균을 향해 수렴해 갑니다. 그 수렴해 가는 시간이 대충 7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벌어졌나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6시 40분부터 7시 20분 사이에 16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부재자 대표를 제외하고 실제로 110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110개가. 지금 말한 현상은 개표소 아직 도착 안 했는데 먼저 열린 건 1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어현상 2가 일어난 110개, 그 110개를 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문재인이 이깁니다. 초반에. 초반에는 제외했다는 게 아예 뺐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로 나눠주면 뭐 초반에 이기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대 안에서는 제가 지금 말한 투표 함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개표가 시작됐다고 하는 케이스 110개가 초반에 일어났는데 그 110개를 뺐더니 문재인이 이긴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문재인 53%가 되고 박근혜가 46%가 돼요. 그래서 연어현상 2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박근혜 초반부 우세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개표소에 도착하지 않았을 그 시간에 개표가 시작됐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초반부에 110개가 있고 그 110개가 불러일으킨 효과는 이렇다고요. 이거 2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은 그나마 뭐 손으로 잘못 적었다거나 그죠? 어쨌든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 거리상 투표가 마감됐다는 시간상 아직 개표가 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초반부 100개가 넘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헷갈리는데 예. 부재자 투표나 재외국민 투표나 이거는 그 사람의 주소지로 미리 보내서 거기서 같이 그건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그러니까 투표가 언제 끝나서 이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네.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가 현장에 도착해서 열리기 전에 부재자 투표나 재외국민 투표 네. 이걸 먼저 개표했을 가능성은 없냐는 거죠. 그걸 먼저 했죠, 당연히.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외한 거예요. 재투표 부재자 개표가 57개가 이때 있었어요. 네. 여기는 투표함이 도착할 걸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재투표 부재자 투표에서는 문재인이 이겨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110개에서 지죠. 자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연어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제발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응모를 안 하는 거야. 선관위원들한테 응모를 좀 하라고 독촉을 해야죠. 이 영유적 말고 또 카테고리가 또 있거든요. 영유적 카테고리가 다 끝나면 이 통계치와 이 자료를 들고 선관위에 문의해 보려고 해요. 누굴 통해서? 김보엽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더니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굉장히 심플한 내용인데 그걸 입증해 가는 과정이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은 심플한 겁니다. 그죠? 네, 내용은 좀 심플하죠. 내용은 사실은 파파이스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주장했던 게 맞다고 증거물과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네.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텐션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레이더를 자료를 갖고 나올 거예요. 진도 VTS 자료를. 왜냐하면 이 진도 VTS라는 곳에서 관제를 하면서 세월호의 항적도를 기록한 이 장치가 결국은 정부를 지키는 일종의 골키퍼 같은 존재예요. 마지막 보루예요. 왜냐하면 레이더 영상을 보면 다 정상적으로 나와요. 아침 때부터 정상 속도로 쭉 달려 내려왔고 실제로는 병풍도에 되게 가깝게 회전했다는 증언들이 많은데 병풍도에서 멀찍이 정상적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이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 자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도에 있는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조작됐다는, 우리가 조작을 의심한다, 강력하게 추정한다, 이런 얘기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은 조작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김 감독이. 어떻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진도 VTS 교신 파일. 이게 뭐냐면, 최초로 뭘 사고 발생을 주장했냐면, 발생 경우에 무전 교신 이거 조작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어요, 초반부터. 네. 실제 그 이후에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조작된 것 같다고 전문가 나와서 얘기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거론을 했어요. 조작된 것 같다고.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해경의 입장은 조작될 수가 없다. 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녹음 뒤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다. 암호는 이 노루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작사밖에 모르고 그 암호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다. 레코더에, 일반 레코더에 녹음돼가 그게 국회에 제출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작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관제사가 보는 화면이거든요. 저런 걸 보면서 관제를 해요. 이 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예. 그럴 때 같이 이 녹음기를 들고 녹음을 하잖아요. 이게 이 영상과 녹음된 음성 파일 같은 게 함께 저장이 돼요. 근데 물론 따로따로 저장은 되지만 인덱스 파일에 의해서 같이 여기 자물쇠를 그려놨는데 암호화돼 갖고 제조사가 아니면 그 안을 열어봐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놀리는 그거였죠. 파파이스에서 제기한 교신 파일 이게 말이 안 맞는데 뭐 메들리로 한 사람 음성이 막 반복되는데 에코가 있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대사가 안 맞아요. 여기서 이걸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런 특히 어떤 좌표를 부르는데도 좌표가 빠져 있고 북위 그러다가 딱 빠져 있고 딴 말하고. 그러면 지금 조작된 것 같다. 같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증거물이 없으니까.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경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했고 네. 법원에서도 이 문제로 다퉜는데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법적으로도. 네, 그죠?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내부적으로 저도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무혐의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혐의가. 예. 근데 그런 근거,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이터는 소리가 따로 녹음되는 게 아니라 네. 뭐 레이더라든가 다른 데이터와 합쳐져 가지고 네. 이렇게 CD1, CD2, CD3, CD4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 저장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는 암호화돼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냐. 네. 이게 방어 논리였어요. 잠깐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파파이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진도 VTS가 세월호와 3번은 교신했어야 한다. 첫 번째로 진입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세월호가 이례적으로 전선용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유턴을 하듯이 완전히 항로를 벗어나 변침을 했을 때 최소한 이 세 번은 교신을 했어야 하는데 교신 기록이 2시간 내내 전혀 없다고 하니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공개된 게 편집된 거 아닌가 이거? 관제 있었는데? 물론 저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녹화를 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보도를 합니다. 세월호 침몰 닷새 만에 공개된 세월호와 진도 선박관제센터의 교신 내용 음성 파일이 최소 2군데 이상 편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경이 공개한 진도 선박관제센터와 세월호 간 교신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2초의 시간차를 두고 반복됩니다. 배 교수는 뒷부분에 있는 명확한 녹취를 앞에 더 씌워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진도 선박관제센터는 편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와 제주 선박관제센터의 교신에선 이 같은 울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원래 이게 VHS라는 거는 프레임 반응 있잖아요. 그 주파수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들려요. 해경은 계속해서 채널이 섞여 잡음이 심하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리를 다른 관제사들한테 들려드렸어요. 관제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관제를 못한다. 교신 내용을 보니 내용 중에서 150초가량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삭제된 부분도 좀 이상합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 비정상적으로 소리가 끊어지는 부분이 36곳이나 발견된 겁니다. 전체 시간을 재보니 무려 150초, 2분 30초나 됩니다. 이거를 쫙 이렇게 보려보면 이런 묵음 상태가 쭉쭉 보이죠, 이거. 이 구간이 이만큼 끊겼다는 거예요, 이만큼.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편집 삭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KBS 기사는 포탈 메인 화면에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YTN 기사는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선명과 위치 정보를 뺐을 뿐이라고 똑같은 해명을 하며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방송에 보도된 대로만 재구성을 해보죠. SBS 보도처럼 원래 잘 들려야 할 것을 KBS 보도처럼 고의로 잡음을 만들고 그리고 YTN 보도처럼 위치 정보라고 하기엔 너무 짧거나 긴 구간을 삭제했다면 뭘 삭제했냐 이거죠. 김 감독이 조작된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때 어선이나 이런 데서 그 교신 파일을 녹음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화를 네. 다른 배에 저장된 게 있으면 진도가 가진 거하고 딱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딱 판명 나잖아요. 틀리네 그러면. 왜냐하면 방송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KBS 이렇게 뉴스 같은 게 나오는데 쇼프로가 나오는데 두 집이 한꺼번에 비디오 녹화기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조작이 안 됐다면 양쪽 녹화된 걸 이렇게 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다면 밀려있다면 시간이 안 맞다면 누군가 그 안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필요했는데 비교 대상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허무한 게 있어요. 허무한 게 뭐냐면 정보가 제공한 거예요, 이 파일을. 16번 채널이라 공용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진도에서만 쓰는 채널은 67번 그래갖고 그런 제주에서 녹음이 안 되는데 16번은 다 중계가 돼요. 제주도, 진도도 각각 고유 채널이 있고 그거 말고 공용 채널이 있어요. 그게 16번이에요. 그러니까 16번으로 떠들면 진도도 제주도 똑같이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와 진도의 16번 채널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제주에서 쓰는 장비가 이 진도하고 똑같은 노루 컨트롤이라는 똑같은 시스템을 써요. 그러니까 기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음원을 비교했는데 제주 진도 VTS는 이렇게 나와요. 파양이. 똑같은 시간에 진도는 이렇게 뚝뚝 끊어져 나갑니다. 요 사이의 대사는 이겁니다. 구조협정 바랍니다. 인근 지나는 선 구조협정 바랍니다. 선박에서 끊겼어요. 네. 요게 요 뭉치가 각각 이런 대사라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대사가.
그리고 심지어 조금 심한 경우는 약간 앞서서 대사가 나오기도 해요. 연어네, 연어 여기도. 연어 현상이네. 살짝 앞에서 녹음했다가 또 늦어지고 말이 안 되는 게 발견된 거예요. 요 구간만 이런 게 아니라 이 16분 채널에 이런 구간이 많아요. 네, 진돗개 보니까 말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가서 느려지거나 조금 빨라지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우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 파일들이 손댔다라고 하는 물증이 나온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김 감독이 들고 자기가 VT의 시스템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VT의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소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김 감독의 의무는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짧게 이거 들려드리고 한번 실제로 갈까요? 들려드려볼게요. 그 제주도에 편집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인근 지나는 선박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대기 항모 제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근데 진도 거는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인근 지나는 선박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대기 항모 제주. 편집됐죠? 그냥 들어도 편집되는지 아시겠죠? 저게 저 국회에 제출됐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걸 비교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다 보니 국회에 이런 자료가 제출된 걸 알아서 그걸 비교했더니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바로. 근데 이걸 찾았다고 그래서 되게 기쁜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났다가 되게 이 의미가 뭐냐, 그죠? 이 의미가. 의미를 듣고 좀 마음이 어두워졌는데요. 그런 걸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거 오도 파일을, 암호화 파일을 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와 진도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암호화를 열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3단 논법에서 다른 파일도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쇠는 똑같잖아요. 이거 열면 그 키로 다른 데도 다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제가 암울했던 게 뭐냐면 인텐션의 목표가 두 가지였거든요. 조작으로 밝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항적 복원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가. 그럼 이걸 다 건드렸다면 원래 항적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암호화되면 노루 컨트롤만 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저거 암호를 열면 막 바이너리 코로 01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 제주에서 교신한 파일을 똑같은 파일을 열어보니까 쭉쭉쭉쭉 쪼개져서 밀렸다면 이건 그리고 조금 시간을 선행해서 나온 다음에 이건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암호 열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데 완벽하게 열지는 못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열어서 이게 부분 조작하는 정도의 수준을 그런 기술을 습득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여튼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이걸 인덱스를 건드린 것 같은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간격을 조정하면서 그 세월호의 위치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인덱스를 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인덱스 파일이 열면 다른 파일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는 훨씬 힘들대요. 인덱스나 오디오보다는 이런 레이더나 이런 출력되는 AIS 합성 데이터는 힘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었다는 얘기는 그 열쇠가 동일한 열쇠로 여는 거거든요. 다른 열쇠가 아니에요. 이 키가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열쇠로 다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저는. 조작할 수 있다. 쉽지 않지만. 그렇다면 의문이 생겨요. 정말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조언을 받아서요. 네, 여기서 설명을 잠깐 IDT에다가 먼저 하고 넘어가죠. 뭐 ITT에서 별게 아니라 그냥 인테그레이트라는 약자인데 이쪽에 퓨전이에요. 퓨전 요리 있는 것처럼 짬뽕이에요. 섞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 AIS예요. 말하자면 AIS인데 AIS에다가 레이더 위치까지 해갖고 보정해갖고 더 정밀한 그 지점의 좌표를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합쳐서. 그래서 합성 데이터의 퓨전. 레이더 아이디에서 조작됐을까? 네.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능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10월에 지금 레이더가 2버전이 있는데 진도 VTS가 항적자료가 2버전이 있어요. 어이없게도. 근데 초기에 10월 버전이 나왔을 때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됐었어요. 뭐냐면 일종의 그때 우스갯소리 분신술이라고 그랬는데. 분신술이라고 기억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같은 시간대에 레이더 항적이 2개가 동시에 떴다. 두 번째는 그때 예슬이라고 아이가 기특하게도 배 타고 로비에
이 GPS 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찍었어요. 사진으로. 그러면 사진에 시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세월호가 어디 있었다를 얘가 남겨준 거예요. 이것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비교해 봤더니 비교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슬이가 찍은 건 빨간 좌표예요. 네, 사진에 나온 위치는 여기인데 예. 정부 발표는 여기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만큼 127m가 차이 나더라 이거죠. 사실 이거 AIS 이런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여 미터 차이가 안 난대요. 왜 그러냐면 오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이 기술에. 근데 이 예슬이가 찍었던 게 거의 DGPS급인데 지금 세월호도 그 당시 이제 DGPS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GPS라 하더라도 3, 40m밖에 해상에선 보통 한 20m 차이 난대요. 그 정도 오차밖에 없는데 100여 미터가 차이가 난다는 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거의 조작이 확실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죠. 그러니까 AIS가 별게 아니에요. GPS를 서로 교환하는 장비. 이렇게 아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레이더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전문가님이 조언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걸 이제 암호화 파일을 갖다 상담해 주신 분이 그 얘기더라고요. 이거 더 확실하려면 연태까지 발표된 구간 보통 7시서부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JTBC에서 거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도 다 거기를 보여줬죠. 네. 사고 구간이라고. 구석진 곳을 보라고. 거기는 손을 못 대고서 실수해 놓은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대로 갔습니다. 6시 말에. 6시 47분이에요. 6시 예. 47분. 요 시간대로 보통 7시 후반대만 우리가 봤잖아요. 왜 또 7시부터 다뤘냐면 진도의 관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7시 때예요. 네. 배가. 그러니까 진도의 관제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인 거죠. 이전. 근데 여기 유행이 다행히 세월호가 잡혔거든요. 이 세월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예순이 사진하고 정보 한번 발표가 이거라면 예슬이가 말한 위치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얗게 이렇게 막대기가 달리고 이렇게 이 사람 마크가 있는 게 여객선 표시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짬뽕 데이터, 퓨전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ITT 데이터라는 네, AIS에다가 레이더 정보를 좀 섞어서 더 정교하게 만든 거. 좀 이따 노란 게 나올 텐데 그게 순수 남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군 레이더 같은 데 싹 긁어갖고 나오는 자취가 노란색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그것과 노란색 덩어리는 퍼져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 레이더에 이 ITT 데이터가 합성 데이터가 중앙에 있어요. 왜냐하면 AIS하고 레이더가 두 개 다 정교하거든요. 10m 이내에 오차니까 거의 중앙에 따라다녀요. 얘가 박혀 다녀요. 근데 한번 중앙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죠.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뒤로 가요. 50m 배가 괴상하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가 나올 때 더 재밌어요. 자, 레이더가 쟤를 가운데 두고 나올까요? 안 그래요. 240m 앞에 있어요. 얘하고 이 레이더가 이만큼 거리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레이더가 앞서가요. 계속 한 200m급. 얘가 레이더예요? 예. 레이더는 노란 자체 빛을 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예. 레이더가 계속 앞서가요. 또 220m.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세월호 위치라는 거죠? 이게 이해 가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 점과 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중심에 있어야 된대요. 보통 얘가 레이더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레이더라는 것도 일종의 카메라라는 거예요. 전파 카메라. 그러니까 전파가 찍은 저 사람의 위치와 여기 앞에 계신 분과 전파가 아닌 어떤 전자신호로 찍은 게 서로 위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빗나갈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200m급이 틀리면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전문가는 깜짝 놀라세요. 틀릴 수가 없어요. 아까 오차율 제가 10m 이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00m 차이가 나면 여기에 또 고가의 장비들이에요. 우리 내비에서도 그 정도 차이 잘 안 나잖아요. 몇십만 원짜리도. 이러면 선박 안전에 운행을 할 수가 없죠. 얘가 이렇게 오다가 뒤로 갑니다. 한번. 배가 뒤로 갈 수 없잖아요. 한번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얘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같이. 근데 얘하고 200m가 떨어져서 간다고요. 이게 정부가 발표한 거고 이게 김 감독이 이번에 맞나 안 맞나 레이더를 확인해 봅시다 했더니 레이더는 앞에 나온다고 200m.
근데 예슬이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 앞에 있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세월호의 위치일 예. 가능성이 높다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세월호 위치가 실제 지금 레이더에 감싸인 위치고 정부가 발표한 위치가 200m나 150m급 뒤라면 정부 데이터는 99% 조작이에요. 오차 범위가 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나요? 보통 에러가 나더라도 데이터가 한두 개가 튀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얀 점, 이게 네. 정부가 발표한 거. 정부는 세월호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 감독이 발표된 시간 이전에 레이더를 한번 봅시다. 6시 때 레이더를 봤더니 레이더는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200m는 앞서가더라고요. 그 격차가. 튀어서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건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오류인 거죠. 튀었다가 돌아오는 그렇죠, 거는 오류. 네. 오류거나 그러면 세월호가 아니라 이 진도 BTS 레이더 영상이나 그러니까 요 영상을 찍은 기계들이 그만큼 오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는 있죠. 그렇죠. 평소에도 항상 200m가 고장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VTS 전문가가 이걸 보시더니 깜짝 놀라세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도 정보 아까 50m 후진했잖아요. 오다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튀어요. 176m로 튀어요. 7시 1분 때 이게 튀는 게 많이 나와요. 전 과정을 보면 뒤로 튀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까 50m짜리고 이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뒤로 많이 튄 케이스가 176m를 뒤로 튀더라는 거예요. 뒤로 튀는 게 한 번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튄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하얀 점이 세월호 위치라고 그랬죠? 저희도 정보 없네요. 이거 하얀 거 이거 세월호 노란 갑니다. 건 레이더고요. 세월호 갑니다. 감사합니다. 펑. 그리고 나서 다시 와 앞으로. 네. 갔던 길을 되돌아가 다시 와요. 그러면 다시 고기로 오면 20초간 얘는 사실 안 달린 거나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이 후진은 전 구간, 이 사고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전 구간에 일어났고, 근데 우리가 이 후진을 이때까지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발견을 못했냐? 이걸 전체 구간에 놓고 쫙 빨리 돌려버리면 순간적으로 탁탁 튀었다가 앞으로 가는 거 안 보여요. 이거를 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보니까 순간적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온 게 보인 거지. 그렇죠. 초반에 발표했던 첫 번째 4월인가 발표했던 자료 이 VTS 레이더 영상, 관제 영상 보면 진도가 요만하게 보이게 거의 한반도가 보이게 이렇게 크게 해갖고 나오니까 얘가 뒤로 튀면 그렇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6월에 갑자기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제출했는데 3배속으로 해서 팍팍팍 가는 걸 제출해버렸어요. 이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요 구간에 궁금하잖아요. 요 구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 네, 이 텅하고 튄 구간에 한번 간 구간. 네, 그래서 혹시 정부 AIS는 요 구간을 어떻게 발표했나? 20.8로트로 계속 내려왔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20.8로트라는데 한 40km 돼요. 배가 빨리 달리는 거예요. 보통 배는 20km 정도로 달리는데 그런데 특이해갖고 제가 또 요 위치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김 감독은 뭘 했냐면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위도 경도가 나왔으니까 위도 경도 거리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분간 속력을 20.8로트 맞아? 40km 달렸다고? 진짜 40km가 한번 볼까 하고 계산해봤죠. 요 속도를 계산해봤더니 20.8노트가 아니라 15노트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발표한 이 수치 데이터도 틀린 거죠. 예, 그것도 틀리고요. VTS 이 화면도 틀린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어. 예.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설명 불가한 현상이다. 이렇게 격차가 이건 되게 전문적인 얘기인데 아까 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합성을 했는데 이렇게 176m 뒤로 튀어갖고 만약에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오면 시스템은 얘는 같은 물체가 아니라 다른 물체로 인식한대요. 두 개가 이렇게 크게 되면 김보엽 기자가 얘기했던 뭐가 고장났구나 생각해서 데이터 하나를 버리거나 아니면 배가 두 개구나 하고 두 개로 잡거나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배거든 이게. 그렇죠. 그 전문가는 이렇게 격차가 치면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은 이 역행 현상에 되게 주목하시는데 176m 아까 뒤로 튀었잖아요. 이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1+1은 2잖아요. 뭐냐면
이 안에 이 짬뽕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구멍가게에서 하는 전자계산기 그 몇천 원짜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AIS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 GPS 데이터가 계속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레이더도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럼 양쪽을 보정하면 계속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래 성분하고 아래로 내려온 두 가지 성분이 만났는데 뒤로 튈 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전자계산기 나갖고 2 플러스 2는 쳤는데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러세요. 정말로 노루 컨트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건 노루 컨트롤이 정말 글로벌 기업이에요. 전 세계 선박회사에 이 점유율도 높은 진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 개망신당할 일이라고. 얘가 하는 기능은 두 개를 합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요 점은, 이 하얀 점은 두 개를 합친 건데 합쳐서 뒤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데이터의 합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조작해야만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둘라 에이스에서 세월호가 잡혔는데 9시 48분쯤에 여기서 기막힌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그 지금 진도 관제 센터에서 국회 이제 수사를 위해서 이게 제출한 자료인데 거기서 보이는 지금 레이더와 그 아까 얘기한 합성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데이터는 맞나? 이게 맞다면 실제로 세월호가 지금 노란색의 중앙에 있는 건데 둘라 선장님이 이 관제 화면에서 이 교신을 하면서 세월호의 좌표를 불러주는 데가 나와요. 세월호의 진짜 위치는 여기야라는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먼저 내용을 들어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잘못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몇 도입니까? 몇 분입니까? 34도 10분, 34도 10분, 125도 57분, 125도 57분입니다. 네, 진도 3호 지금 출발합니다. 10마일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청년 임명부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배가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물에. 현재 위치는 34도 11.4분. 125도 57.3분입니다. 여기.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아래. 그러니까 높이로는 이 아래쪽으로는 한 200 한 20m 아래고요. 그다음 좌측으로 200 한 30m 왼쪽이거든요. 직선으로 340m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병풍도에 가까웠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겠죠. 정부가 발표한 건 오른쪽이었으니까. 처음에 나온 거는 진도 VTS 사람이고 두 번째 소수점으로 부른 사람은 둘라이스 선장님. 예. 왜냐하면 진도 그러니까 다른 선박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고 현장이 어디냐고. 예. 그러니까 진도 BTS에서 대답을 해줬어요. 둘라이 선장님도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보는 배 레이더의 위치하고 다른 거예요. 세월호 위치가. 진도 BTS 니네가 부르는 위치는 틀렸고 거기 아니야. 라는 대사를 앞으로 마음속으로 친 다음에 왜 자꾸 이상한 데를 불러? 라고 대사를 친 다음에 이게 맞다고. 왜냐면 그 앞에 있으니까요. 본인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데이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아야 되는 건데 보세요. 다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몇 도입니까? 몇 분입니까? 34도 10분, 34도 10분, 125도 57분, 125도 57분입니다. 네, 진도 3호 지금 출발합니다. 10마일 나옵니다. 예, 청년 임명부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배가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물에. 현재 위치는 34도 11.4분. 상황이 125도 57.3분입니다. 이 화면은 정부가 발표한 화면이에요. 정부 화면으로는 세월호가 여기 있다고 발표된 거예요. 근데 둘라이 선장님이 부른 위치를 표시해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대화의 상황은
사고가 난 직후에 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진도 BTS에서는 엉뚱한 이 위치도 아니에요. 엉뚱한 위치를 불러줘요. 아까 2.8km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로 지금 구조하러 오는 배들이 만약에 진도 관제센터가 말한 좌표로 가면 저 밑으로 가갖고 거기서 시간 낭비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빨리 구해야 되는데. 뭐를 의미하냐면 당시 세월호에서는 AIS가 꺼져서 진도 BTS에서는 세월호의 위치를 꺼지기 전까지 위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읊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 나기 한참 전에 거를. 예, 한참 전에 걸. 마지막으로 자기가 수신한 위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고 네. 배는 사고가 나서 떠밀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둘라에이스가 있었어요. 둘라에이스가 세월호가 진도 BTS에서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위치를 말하니까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정부가 발표한 화면과 비교해 보니 이렇게 340m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레이더 오차가 한 10m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GPS 오차가 DGPS 경우는 10m, 좀 크면 30m거든요. 근데 300m 오차가 난다면 정부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은 가상의 화면이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도 레이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 자료라는 것 다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라이 선장님이 지금 탄 배에 레이더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정부가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경우도. 왜 200-300m 이전에 계속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가는 김 감독은 나중에 종합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네, 있죠. 네.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틀리니까 시간도 틀려요. 사고의 시간도. 사고의 시간, 사고의 위치 다 틀린 겁니다. 정부 발표는. 이 기준으로 재구성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례는 뭐냐? 이걸 이제 전문가한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런 조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 관제하는 진도 VTS 관제 센터에는 그 서거차도라는 레이더 센터가 기지가 하나만이 아니래요. 한 6개 기지국이 세워져서 그러니까 레이더가 6개인 거예요. 거기서 다 들어와요. 물론 음영 구역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교차로 이렇게 오면서 중계받듯이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6대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레이더 이런 거 말고 좀 6개씩이나 되니까 그걸 하나씩 다 키지도 말고 하나씩 꺼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선정하면서 다 비교해봐라. 아까 그 퓨전 데이터 정부가 발표한 거랑. 사고가 여기서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때까지 본 레이더는 서거차도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섬에 세워져 있는 레이더에서 잡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동네에는 레이더 기지가 여기도 있고 세워진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요. 그 전문가 얘기는 물론 바로 옆에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우리는 봐왔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걸 믿지 못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거 봐라. 여기 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배를 잡으니까 이렇게 쏴가지고 네. 여기서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 때문에 가려지더라도 같이 겹쳐지는 구간. 아까 제주하고 진도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 겹쳐지는 구간을 보면 서거차도 레이더나 이 아까 합성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실제로 둘라 선장님이 얘기한 그렇게 밑에가 진짜 항적인지 세월호의 위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도 이제 웃으시면서 하셨는데 이걸 다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놔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을 바라며 이렇게 하나를 켜놓고서 비교를 해봤죠. 다른 레이더에서 온 데이터들 하고 이제 비교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조도꼬를 봤다고요. 하조도꼬. 예. 여기 설명을 드리면 이 배들은 특히 저 두 척은 나중에 구조하러 오는 잉시앙호라는 캄보디아 어선 그리고 드래곤에이스 11호의 모습인데요. 저 위에 하얀 이렇게 막대기를 달고 가는 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AIS와 거의 똑같은 그 위치고 그게 서거차도 레이더와 거의 같이 가요. 근데 제가 일부러 서거차도 레이더는 뺐어요. 비교해 보기 편하시라. 그리고 노란색 저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섬 다른 곳에 있는 하조도 레이더 영상입니다. 요 점이 배예요. 요 점이 배인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 점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이 점대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었다고. 네. 그런데 하조도꼬를 여기 대조해 봤어요. 이거 노란 게 하조도꼬예요. 같다면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 떨어져 있다고.
밑으로 몇 미터 떨어진다 한번 보십시오. 계속 저만큼 떨어져서 쫙 이동을 해요. 300m 차. 정부는 하얀 거예요. 요 노란 게 계속 떨어져 있죠. 정부 점하고 하도도 노란 흔적이 같이 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역시 300m가 아래쪽으로. 아래쪽. 역시 정부가 발표한 이 하얀 놈들은 이 하얀 점들은 조작이다. 라고 다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봤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 200-300m가 위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일관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역전도 일어나고 뒤로 가는 거, 빠꾸. 응? 여러 현상. 그런 현상하고 다 보더니 전문가는 이거는 암호를 깨서 조작을 한 거네. 음성도 그리고 이 데이터도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 결론에 비주얼한 그 사례들을 보신 것이고. 그 인텐션은 점점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인 궤적. 그리고 오늘은 설명 안 했지만 왜 이렇게 뒤로 밀었나 계속. 일관되게 밀리잖아요. 밀린 이유도 김 감독이 발견을 했어요. 아, 이러려고 밀었구나.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설명했지만 밀은 이유가 나오니까 또 원래는 그럼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궤도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 지금 거의 종합되면서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90%는 되지 않았나 조사가.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얻은 실익. 그렇죠. 이런 게 혹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중에 이렇게 김 감독처럼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쑤시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익을 얻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설명할 것이고. 네. 이 영유적 미스테리 퀴즈 응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 감독의 인텐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펀딩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